네, 지난주 금요일 확정됐었죠. 일본의 개정된 수출무역 관리 시행령이 드디어 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각국의 시각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일 양국의 경제 보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국제 공조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도움 말씀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철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내 이달 2일에 확정이 됐었죠. 일본의 개정된 수출무역 관리 시행령이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인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과 어제에 걸쳐서 지난 2년 동안 끌어왔던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에서 끌어왔던 각국 간의 마찰, 거기에는 미중 마찰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한일 보복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또 다른 지역의 유럽의 독일이든가 이탈리아든가 이런 국가들,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과 인도 간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에서 가장 정점을 이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이 투자 포지션을 어떤 쪽으로 변경해야 될지, 막차로 안전자산을 탈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 한번 생각을 하실 대목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이런 시각이 나오냐면 어제는 미중 마찰의 한일 보복 문제에 정점을 찍었죠. 네. 그리고 한일 문제에도 일본의 수출 관련된 절차의 개정령이 공표됐기 때문에 아마 정점을 찍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투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실 대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일 정도에 어떤 쪽으로 투자 포지션을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주말이니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개정령에 대한 어떤 관보 개제 문제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도 국제 시각에서 비판적 시각을 많이 유지해서 이렇게 그런 대목이 좀 이렇게 관보 개제됐던 내용의 속속들이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아시겠습니다는 2일날 가계에서 확정돼서 어제 관보 개제하고 나서 네. 사실 21일부터 지난 후에 시행되니까 28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개정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했으니까 개정을 해야죠.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종전의 수출 절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잠시 보면 개정제는 두 가지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배제된 국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 후의 내용은 우대 수준별로 일관 승인할 것이냐 아니냐 우대 수준별로 네. A, B, C 등급 A, B, C, D 등급으로 나눴다 이렇게 됐습니다. B자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지위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종전에는 A 등급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근데 이번에 한 단계 내져서 B 등급으로 이렇게 됐다. 우리가 얘기하면 D 등급이나 C 등급으로 될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걱정했었는데요. 이렇게 B 등급으로 분류됐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그동안 화이트리스트에 우리가 대상이 돼서 일관 승인제. 이 일관 승인제는 아시겠습니다. 절차를 한번 승인받으면 그것이 기간에 따라서 1년인지 3년이니 동일한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B등급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표될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개별 승인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 승인으로 받는다. 특히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까지 확실히 게재돼야 된다 하는 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B등급 문제는 상당히 자의적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일본의 수출 등록과 관련된 관리 당국의 자의적 소지, 네. 또 특히 이 관리하는 사람의 일본의 공무원에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반한 감정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자의적 소지가 있다 하는 이 대목이 사실 우리 이렇게 수입업체라든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게티 보홀 효과가 우려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네. B등급에서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스파게티 보홀 효과다. 이것이 벌써부터 일본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요. 이 네. 대목에 있어서는 간보에 게재됐긴 했지만 아베 정부가 추후에 이런 것을 좀 개정해달라 하는 이런 쪽의 지침도 벌써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수출 자체가 일본 기업들에게도 더 복잡해지고 더 곤혹스러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 스파게티 볼 효과라는 것이 정확하게 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건가요? 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일본과 아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용어 자체가 2011년, 2012년 지금의 일본 은행의 총재가 구로다 하루코거든요. 이분이 2013년에 일본 그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됐는데요. 왜 임명됐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베 총리가 사실 그 경제를 몰아갈 때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뭐냐면 통화정책이거든요. 네. 발권력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엔저를 유도하는 그럼 아베 구미에 맞는 사람을 트럼프가 지금은 드라기 총재를 가장 선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구미에 맞는 사람이 그렇다 하려고 같습니다. 그래서 ADB 총재를 했던 분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총재를 했던 분이 임기가 끝나고 바로 일본 중앙은행 총재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ADB 총재 시절에 아시아 국가가 유행처럼 FTA 즉 자유무역 협정 체결하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됐거든요. 쌍무역 관점에서 다자 채널이라든가 지역 블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쌍무역 관점에서 FTA에서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FTA를 추결할 때는 FTA가 자유무역해서 세계 경제 발전이라든가 해당국의 경제 발전이 도움되는 게 아니라 너무 FTA를 헐키고 설키게 치면 오히려 이것이 FTA 체결했다 하더라도 네. 결국 무역의 증진을 통한 각국의 체결국의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오히려 복잡성을 증폭시키지 않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과도한 FTA 체결 문제의 그 우려감을 표시해서 그렇다 하니까 현 이렇게 일본은행 총재 당시에는 사실 그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였던 그렇다 헤럴거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일본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이번 내용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FTA 체결을 우리가 많이 주력했던 양상이거든요. 네. 우리는 사실 뒤늦게 FTA 체결을 많이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노무현 정부 때 FTA를 많이 그 체결함에 따라서 이 구로타 하리오카 ADB 총재가 그런 점을 의식해서 과다하게 추진하는 한국의 FTA를 통해서 경제 위상을 높이려는 이런 거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스파게티 볼 효과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정앵커가 수출 기업이다 할 때 네. 자 한국이 중국과 FTA를 맺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FTA를 맺었다 하면 정앵커 입장에선 쌍무적으로 맺었던 중국과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해서 원산지 규정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중국에 대해서 FTA 원산지 규정을 맺었던 것이 네. 그대로 다른 거 가지 않고 싱가포르도 레벨 정도가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러면 정앵커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질까? 그러면 명목상으로 FTA 체결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중국과 맺은 FTA 원산지 규정과 싱가포르가 맺은 원산지 규정이 서로 정도 차이가 있을 때는 네. 비록 FTA 체결했다 하더라도 정앵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렇게 FTA 원산지 규정,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맺은 원산지 규정이 달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FTA 체결하지 않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삶은 국수를 이렇게 그 스파게티 볼 사발에 넣었을 때는 서로 얽히고 설키는 네. 이런 현상에 빗대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 이번에 이렇게 일본의 그 수출 개정령에 이렇게 보면 담당하는 사람마다 건수마다 같은 반도체 수출에도 담당하는 사람마다 수출을 일주일 시키고 3년 후에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담당하는 반도체 똑같은 제품에다 서로가 수출 승인 절차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자 우리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수출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스파게티 볼 효과가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이 가장 이번에 사실 그 수출 개정령 일본의 개정령에 대해서 가장 그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던데 전체적으로 국제 분위기 좀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보호주의 트럼프의 보호주의에서 세계 각국 간의 균열을 봤던 이런 그 마찰 관계는 어제가 피날레가 됐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미국과 중국 간에 가지 않아야 될 환율 조작 문제가 이렇게 거론됐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수출 이 개정령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결국 정점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숨을 죽였던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다 해서 미국에서 보면 신중한 foreign affairs라든가 이런 거에서 전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각이 많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려 표명하는 거 보니까 국제 세계 무역에서는 과연 세계 교역의 5대 국가로 독일을 빼고 5대 국가로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경제 구조는 사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기업 내 문화, 인트라펌 트레이드, 그 다음에 기업 간 문화, 인터펌 트레이드에서 세계 가치사슬 공급망 체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는 어느 하나 국가도 세계 교역의 5대 국가 중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마찰을 빚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피해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세계 경제를 그것도 자유무역에 주창했고 그 다음에 말만 하면 자유무역 했던 그제까지 일본도 G20 일본 그 오사카 회담에서 자유무역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각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우려 표명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제 3분기까지 7월 달에 IMF라든가 월드뱅크에 이렇게 수정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이런 걸 반영하는 것이 10월 이후서부터 4분기 들어가면서부터 3분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정 전망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세계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수정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IMF가 지난달 7월 23일 날 내놨던 거 보면 당초의 올해 성장률을 3.4에서 3.2%로 많이 떨어뜨리는 상태거든요.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세계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0.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10월 달에 4분기 수정 전망치 그리고 IMF 월드뱅크 연례 정례총회에서 과연 올해 성장률을 얼마큼 더 떨어뜨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벌써부터 3.2% 조정됐던 7월에 조정됐던 내용을 3.0%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세계경제 입장에서는요. 지속 가능한 입장, 경제가 호황이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시청자분 생각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3% 이상은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3% 밑으로 떨어질 거자 하는 입장이 벌써부터 이렇게 되니까 미중 마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일 보복 문제가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입장에서 최대 이슈가 되는 그래서 국제 시각이 이렇게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우려 표명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좀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어떤 문제도 개입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이제 문제를 터뜨렸으니까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마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얘기하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임자인데요. 네. 이런 것이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2017년 출범하면서 보호주의라든가 이기주의를 내놓지 않았다면 한일 보복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측면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계 각국이 서로 갈기하게 찢어지는 현상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중재안이 들고 나오면 어떤 책임지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협상의 달인이라 하는데 협상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는 분위기는 상당히 좀 다르다. 협상의 달인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협상의 달인일까? 우리가 뭐 어떤 방송에 생활의 달인인가 이런 표현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이게 달인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인데요. 이렇게 협상의 달인 하면 이렇게 부정적 시각으로 하면 달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그 평가는 협상의 달인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빨리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책에서 보면은 The Art of Deal이라 해서 네. 보통은 이제 협상의 기술을 하면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아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철저하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꼭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정부 관료라든가 이런 분도 이렇게 이런 책을 얼마나 읽었을까 하는 것은 한번 퀘스천을 그려보겠습니다. 다들 읽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중대한 사항이 이렇게 퍼지는 문제, 그 내용에서 계속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사불관기 고국회기라 해서 미국의 입장은 신몰러주의다. 미국의 이익과 결부되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것은 철저히 간입한다.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저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냐?
해서 시청자분께 저렇게 사선 문제인데 트럼프가 트윗은 날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그래도 날린다, 자기 이익까지. 근데 자기가 이익과 결부되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회피할, 자기가 책임에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아무리 중대한 문제, 한일 보복 문제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중적 태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이런 태도는요, 세계에서 책임을 맡아야 되는 이런 그 2차 세계대전의 이런 역할을 볼 때는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한일과 관계에서 문제 보면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독도 마찰 때, 지금 이제 독도에 우리나라 보면 한일 마찰 때문에 명예 시민권자 신청자가 쇄도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 명예 시민권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마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독도 마찰 시절에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도 독도 마찰을 들고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 싸움이 됐을 때 우리의 손을 들어줬던 입장이거든요. 아마 그때 잘 기억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아베가 지금 무슨 시대인데 신사참배냐, 천사참배냐. 그러니까 저 신사참배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거거든요. 이게 종래의 모습이다. 근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부시는 공화당. 공화당이 상징격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의 상징격에 해당되는. 근데 미국은 정당별로 양원제를 취하는 입장에서 자,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게 없이 한일 문제에서는 이런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당히 이례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중국이 환율 조작이 되냐 하는 문제에서는 집권 마무리의 재정 적자 문제를 미 국민들의 세금으로 증대를 통해서 메울 수 없다. 표심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에서 보복 관세 때려가지고 중국으로부터 관세 수입을 대고, 그 다음에 역시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주둔 문제. 미국에서는 재정 적자 문제에서 방위 문제가 굉장히 적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자, 방위비 분담 많이 해라. 이렇게 벌써 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왜냐하면 특히 유럽을 주도하는 독일의 반응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유럽은 자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미중 마찰 문제, 한일 그 보복 문제, 이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연일 한국경제 TV뿐만 아니라 다른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는 유럽 문제도 한번 그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네. 유럽은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브렉스 문제가 지금 잘 2016년 6월 23일에 결정되고 나서 좀 쉽게 끝나지 않겠느냐.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노딜 브렉시트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그래서 테레사 메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에서 보리스 엘춘이라는 사람,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네. 등장했죠. 네. 이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정치사회에서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말을 써서 거의 좋은 말로 하면 비이성적인 사람이다. 약간 미국의 트럼프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맞는 거죠. 네. 서로 맞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와 존슨 간의 연계 문제, 이것이 유럽의 정세 환경, 통합에서 보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10월이 연기됐던 브렉시트 시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 유럽이 순조롭게 영국이 떠나가는 문제를 soft Brexit라고 하고요. 그래서 질서 있는 브렉시트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네. 그다음에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는 것, 난삽하게 하는 것을 보통 하드 브렉시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존슨의 트럼프 같은 그런 속성, 남을 안 하면 기억으로 생각하는 저 새 총리의 그 성격으로 볼 때는 하드 브렉시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통합에서 총태를 맺던 독일이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연정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를 이 존슨이 하드 브렉시트 간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주도력이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은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유럽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미국과 같이 이렇게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전통적 우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런 문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이런 문제에서 굳이 이 정도까지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네. 이런 그 세계 수준에 아주 쏠리지 않고 균형된 시각에서 우려차를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중에 사실 중국에 이렇게 돌아갔던 국가가 가장 많이 돌아갔던 국가가 이태리고, 그다음에 독일도 지금 미국 입장보다는 중국 입장이거든요. 네. 중국과 같은 차원에서 사실 미국과 그다음에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의 정도의 유럽의 이렇게 그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으로 내놓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국은 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상당히 또 관심사인데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또 결탁설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렇게 북한을 빼고 지금의 그 통상 문제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네.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이걸 좀 포괄시켜서 보면 이론적인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간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 연계,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 연계 이런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우리가 보면 사실 시청자분한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미국의 마찰의 당사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일 보복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네. 미국과 일본과의 연계, 그다음에 트럼프와 아베 간의 연계 이런 그 결탁설을 토대로 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한다 하는 시각을 만만치 않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그 국가주석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방한하는 문제 이런 네.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읽혀진다고 볼 때 있습니다. 분명히 중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문제는 미국이 자기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무역 마찰 시키는 각도와 비슷한 시각으로 얘기한다고 볼 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동아 공영권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은 상태에서 보면 대체로 한국의 내부에서 일고 있는 그런 분위기, 표시는 안 하지만 사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요, 네. 사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동아 공영권에 그게 어디까지 침입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문제가 있지만 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정도가 좀 낮긴 하지만 대동아 공영권은 역사적 감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외형상 구조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여기 한번 이제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는. 자, 보통 우리가 아시아 국가의 경제 구조, 수출 구조를 얘기할 때는 2000년 전으로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소위 기러기 한자를 써서 겨울철에 기러기가 날아갈 때 특산 대형을 치우거든요. 아마 정앵커는 이렇게 사실 농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는 이 겨울철에 이렇게 탁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면 네. 기러기들이 참 멋있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이 최첨단에 있고 그다음에 부대장 이렇게 질서 있게 해서 갈짓자를 이렇게 가는 네. 거거든요. 그게 기러기 안자를 써서 안행적 구조다. 그리고 지금의 얘기를 하면 한국과 아시아 국가는 분업적, 수적적 분업체계다. 근데 이걸 안행적 구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1990년대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경제 편향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경제 성장 방식도 대부분 다 패전국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이 앞서갔던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게 계획경제 1차, 2차, 3차, 4차는 계획경제고 압축성장, 리듀스 그로스는 압축성장이고 네. 대부분 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요. 자, 아시아 국가들도 전에 내가 이렇게 대동아공권에서 경제를 이렇게 지배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유럽의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을 패망시켰습니다는 전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가지고 유럽 국가들 부역시켰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 그대로 두고 유럽에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던 것이 마샬 플랜이거든요. 동일한 각도로서 자, 대동아공권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일본의 피해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일본이 경제 성장화들이 부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샬 플랜과 같처럼 소재 부품 같은 핵심적인 것은 한국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일본이 좀 두고 나머지 제품적인 측면, 완성품 제품 문제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를 남겼다. 그 과정에서 수직적 분업체계 안행적 기조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사실은 경제 구조에서 보면 그렇지만 네. 정도라든가 핵심적인 것이 일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때서부터도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는 문제, 경제 위상을 높이는 국가에 대해 견제 심리가 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풀어줬던 것이 중국이죠. 중국의 경제 위상이 미국과 버금대로 이렇게 되는 바에 따라서 자,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편입 구조에서 중국으로 많이 편입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소재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탈피한 국가들은 좀 이렇게 아우터키, 자급자족 성격이 좀 강했던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회의로 소재 부품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일부 학자들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보면 국제 무역이라는 건 리카르도의 자유무역에 의해 가지고 자, 우리 입장에선 강점과 일본 입장 강점 부분이 서로 이렇게 해서 공생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게 논리가 이게 이렇게 먹히면서 사실상 소재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는 문제를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었는데 불구하고 네. 사실상 이것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보면 이 방송을 담당하는 이렇게 에리트 PD인 김인성 이렇게 하가 이전에 우리 한국경제TV의 송재조 지금은 이렇게 어디에서 부회장으로 이렇게 가시는데요. 그때 이 기회를 뭐냐 우리가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프로젝트 일본에 대한 소재 부품 의존도를 이렇게 탈피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봐라 이렇게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가 아시아 국가들의 정도 차이인데 우리는 경제 발전 위상에 비해서 일본에 대한 소재 부품들을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일부 학자들이 그런 견해에서 이걸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사실 지금은 아시아 국가들,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많이 편입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한일 보복에 대체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대동아공영권을 거기로 따른 하나 문제, 그 다음에 경제구조, 수출구조가 중국의 편향적인 구조 이렇게 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중화경제권, 화인경제권. 화인경제권은 뭐냐면 화인자본, 중국 자본에 서로 얽히고 설킨 겁니다. 이 국가일수록 중국의 입장을 취하고 중국의 입장을 보면 한국의 입장과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나오는 문제인데 다만 한 가지 인도라든가 남아시아 국가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립적 기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중동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뭐냐면 사실 입장에서는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청자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미국 문제 얘기했고 세계 각계 문제 했고 그 다음에 유럽 문제 얘기했고 중국 문제 얘기했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문제 당사국인 일본과 한국만 빼고 이거는 뭐 시청자분이 잘 아시는데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문제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땐 시간을 가면 갈수록 국제 분위기는 한일 보복 문제는 미중 마찰에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문제에서는 책임 문제도 한국이 있다. 한국이 분명히 국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측면은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굳이 그 문제를 이 정도까지 아베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세계 입장에서 보면 세계 경제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당사국 문제인데 왜 세계 입장에서 우리가 어렵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같이 한중의 환율 조작 문제 그 다음에 한일 간의 이번에 개정 얘기 이후에 향후의 무역 마찰에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도가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각이 있고 이 문제가 정점이 찍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려 분위기니까 아마 당사국인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 이제는 더 마찰을 심화시키면 심화시킬수록 세계 분위기가 본인들한테 불리한 분위기 되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상당히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점에서 한번 우리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시각도 앞으로의 한일 문제라든가 또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보복 마찰 당사국인 한국과 또 일본의 입장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국내 언론이라든가 특히 한국경제TV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냥 전체의 총괄적만 내기요. 결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 보복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는 이 보복 조치를 했던 것이 아베 총리고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자민당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그것이 수출 경제 보복이든 190개 품목이든 1100개든 관계없이 지금은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베라든가 그다음에 아베가 속해 있는 자민당이 보복 전에 일본 국민의 여론조사 그동안 지금 상태에서 여론조사하면 이게 또 어떤 기관이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를 볼 때는요. 가장 아베 입장과 자민당을 두둔하는 극우적인 신문이 여론조사 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적인 시각으로 있어서는 이렇게
뭐 반대하니까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가장 친우경파에 속해 있는 이런 언론들이 여론조사가 경제보복전의 아베가 속해 있는 자민당의 지지도, 지금 한 달이 넘은 지금 지지도 여론조사 보면 이렇게 시청자분이 명쾌하게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언론 중에서 가장 극우적 성향이 아마 경제보복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 뭐 불매운동이라든가 뭔가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일본 내에서는 반한 감정을 부추긴 싼케이 신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싼케이 신문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여기서 조사한 거를 보면 아베 지지율이 많이 경제 보복전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 달 전에 여론조사와 한 달 후에 지금의 여론조사 보면 친우경파에 속하는 것은 아베라든가 아베 지지도가 상당히 더 높아진다. 근데 거기에 반대 시각에 있어서는 아베에 대한 또 아베 자민당 속해 있는 자민당 지지도가 급속히 약화된다. 근데 전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분법 시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우리가 우려했습니다는 자 이번에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결국 아베노믹스가 추락하지 않느냐. 아베노믹스는 뭐냐? 인위적으로 N조를 도모해서 수출이가 경기를 부양해서 일본이 아베 총리가 저렇게 신임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N달러 환율이 지금 경제 보복 과정에서 한 달 전에 108원에서 106원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베 내각이 아베노믹스 추락에 대해서 대책을 이런 문장입니다. 그만큼 일본 아베 정부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도가 떨어지고 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 내부에서는 아시겠죠? 이 문제는 특히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좀 양분화된 시각을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일본 망국론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좀 정책 색채를 띄어서 이렇게 이번 계획으로 해서 내년 총선을 생각하는 이런 거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무조건 현 정부에 나왔던 대책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이런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국민들이 우리 이번에 보면 국제 시각에서는 한국에 나온 대책 중에서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이고 성숙하게 했던 불매운동, 이 문제가 1997년에 한국의 외환위기를 극복했을 때 도왔던 금모기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한국민의 저력이다. 정치적으로 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또 정치적 이용하면 안 됩니다. 수차례 한국경제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보이는 거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 우리가 수출 통제 들어갔을 때 한국의 불매운동 나오는 것 이거 며칠이면 끝난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니비를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나서 보면 아베 총리 여기에 이렇게 뒷받침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저력 문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저력 문제 아주 성스럽게 이런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해서 좀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게 연일 이런 판에서 싸우고 있는 이런 판인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 보십시오. 주식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가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여야 간에는 자기 당략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음 총선 때 다 떠들이셨으면 좋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 국제 시각이 아베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내부에서 당리장략에서 우리가 뿜어주는 힘이 적을 때는 이러한 국제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도 우리가 사실 이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미시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국제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 분위기가 아베에게 불리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현 정부의 책임이 없는 거냐? 그건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아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여기 뒤에 김윤성 PD가 있겠습니다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이죠. 이게 뒤쪽에 아베가 곤혹스러운 환경인데 이게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일 보복 문제를 어찌됐든 일본 입장에서 오래 끄면 끌수록 일본이 불리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동아격변에 아베 총리의 선조가 전범에 몰린 것처럼 경제 전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차원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일본이 한국을 100세 국가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함에 따라 다양한 국제 시각과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는 어떤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